네, 안녕하십니까. 저장 양성입니다. 오늘 4월 27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그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죠. 뭐 낙폭이 큰 건 아니었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약간 되긴 하네요. 0.88% 정도면 작지는 않은데 뭐 그전엔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조정 폭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다 하는 것은 간밤에 미국 증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나 또는 S&P 500 지수처럼 같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지 못한 채 한 발 늦게 결국 드디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또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자,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그 어닝 시즌에 현재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즉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우호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죠. 또 외국인들도 동참하는, 순매수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해서 미국 증시 따라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가 다시 미국 증시만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인데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죠. 아침부터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맥빠지는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가 약간 뭔가를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고, 또 현재 파생 상품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다소의 틈새 현상 같은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노린 외국인들의 단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를 좀 붙잡았던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핵심이 되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공매도 재개, 다음 주 초 5월 3일 날이 되겠습니다.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특정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전혀 맥을 추지 못해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12종목 중에서도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되어 있는 반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특정 개별 종목한테는 그게 악재가 될지언정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시장 판도가 바뀌어질 소지가 높다 하는 것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시장 참가자들은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 지금 그전 약간 몸조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일각 외국인 또는 기관 쪽에서 그런 흐름 속에 나타나는 틈새를 노리고 매매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약세가 도출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그냥 5월 3일날 이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계속 같은 베이스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자, 미국도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2차 전지와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오늘 뭐 조간 경제신문을 보니까 이게 한국경제신문으로 기억이 납니다. 광란의 자산시장 거품, 이런 표제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겁이 납니다. 당장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까지 사실 심각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가 역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주제인데요. 5월달 삼성전자를 위시한 시가총액 최상위, 그것이 10개 종목입니다. 그들 종목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최근 들어 거의 못 움직이는데, 자, 5월달부터는 그들 종목이 드디어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인데 포스코 케미칼 있죠.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오늘 주가는 빠졌습니다만은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차트가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 실적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LG화학이나 또는 SKC에 대한 실적 및 향후 장래성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그 윤곽을 잡아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일단 종합지수 차트를 먼저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자막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입니다. 나스닥. 자, 나스닥이 결국 사상 최고치 14,131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여기서 과거 대비 나스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한번 알아둘 필요도 좀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그 당시 최저점이 나스닥 지수가 지금으로는 상상도 잘 안되는 수준인 1265포인트였었고요. 그 사이 약 12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 나스닥이 무려 11배, 11.2배나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 코스피는 고작 해서 3.2배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격차가 있죠. 그리고 또 2차 랠리. 2차 랠리 2016년부터 아마 이게 그 뭡니까 테이퍼 이후에 트럼프 랠리가 시작됐던 그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점이 2차 랠리 직전 저점이 4,209포인트 있었는데 지금 14,000이 넘어가니까 정확히 3.4배 3배 이상 크게 올라갔습니다. 불과 5년 정도 되는 사이에 그런 정도로까지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 사이 코스피는 얼마만큼 올라갔냐면 불과 1.8배도 채 못 되는 정도로밖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 미국의 산업 및 또 각계 종목들의 경쟁력과 그 성장성이 물론 한국 기업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정도로까지 격차가 심하지는 않겠죠. 그만큼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갈 만한 구조적인 다른 문제, 펀더멘탈 외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거나 완화되거나 개선되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 못지않게 또는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절반 정도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종합지수는 금년 중 4,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내년도 5,000, 6,000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증시의 예를 보고 우리 증시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희망이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나스닥이 그 한 10몇 년 사이에 얼마만큼 올라가는지에서 찾아볼 수 있겠기에 이 점을 제가 한번 적시를 좀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자, 미국의 어닝 시즌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 상장 기업들 실적을 보게 되면 4개 중에 5개 중에 4개, 80% 정도 거의 대다수의 업체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높은, 작년보다 높은 건 당연하고 예상보다도 더 높아요. 그만큼 기업 환경이, 영업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 미국 증시의 랠리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테슬라 실적, 이게 중요하죠.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일단 MP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4.38억 달러, 한화로 따지면 5천억 원 정도. 이거는 현대차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현대차 시가총액이 거의 15배 이상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7분기 연속 흑자고요. EPS 주당 순이익이 0.93달러 93센트인데 시장 예상치 0.79보다 거의 15% 이상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죠.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출 한번 보십시오. 103.9억 달러, 11조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뭐 현대차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장률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74만 대. 자, 모델 S, 모델 Y 두 개만 팔았다고 그래요. 지난 분기에는 18만 8천 대. 18만 8천 대.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곱하기 4 하면 연간 판매량이 나오죠. 분기 판매량이 18만 8천 대니까 현재 연간 판매량을 곱하기 4하면 단순하게 계산이 되는데요. 76만 대, 75만 대 정도가 나오죠. 작년에 판매가 50만 대였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작년 판매 50만 대에 최소한 50% 정도 신장, 급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거의 뭐 80만 대 내지 90만 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그 판매 증가율이 50%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60% 넘어 70% 가까울 정도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근데 급증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능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점은 비단 테슬라뿐이겠느냐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즉 현대차도 전기차만 따지면 이미 또 아이오닉 5도 출시가 됐고 하니까 또 현재 기아차도 했죠. EV6도 출시가 됐으니까 현대차도 기아차도 또 현재 폭스바겐도 GM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테슬라 못지않게 그들 주요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도 폭발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2차 전지를 공급하는 현재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및 삼성 SI 등 이들 업체는 말 그 자체로 논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장기 문제일 뿐이고 일정 기간 내에는 이렇게 시장 자체가 폭발함으로 웬만한 악재들은 그 전에는 현재 상당 기간 동안에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 때문에 빠져있는 LG화학이나 뭐 기타 등등 삼성 SI도 있고요. 또 우리 종목 중에 SKC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 종목은 지금쯤 매수할 기회가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채 신명물 1.57% 조금 올라왔는데 마지막 큰 무리 없고요. DXY 조금 전 오후 한 3시경에 체크를 해봤더니 90일 아래입니다. WT 원달러 환율은 1110원까지 내려왔네요. 이건 괜찮은 모습이고요. WT에 큰 무리 없고요. 자, 수급상 자,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도 되고 잠깐 지우고 한번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외국인들이 3,300억 어제 근 5천억 가깝게 순매수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고요.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하지만 금융투자 이거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가 순매수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역시 눈치 빨라요. 뭔가 긍정적으로 지수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반응을 좀 한 것으로 보이고 연기금은 계속 매도입니다. 오늘까지. 근데 특기할 만한 아직까지도 연기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계속 비슷한 정도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삼성전자에 대한 연기금의 매도 일별 매도세를 보인 것입니다. 거의 30일 내내 30거래일 내내 비슷한 정도의 매물을 내놓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5월달부터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는 계속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봐야죠. 베이시스가 이상했다는 거죠. 어제 종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이 넘었었고요. 장중 내내 그 베이시스도 어제 못지않게 계속 마이너스 1
를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자체가 좀 이상하죠. 베이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건 1년 넘게 지속되어 왔으니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장중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다가 또 지금은 종가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5였다가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한 거거든요. 뭐 단기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오늘 약세는 그와 관련된 현재 몸 조심, 경계,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외국인들의 일종의 매도 플레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5월 달에 대형주 장세 펼쳐진다는 건 앞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 또 그 전부터 제가 언제부터인가요? 2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벌써 공매도 재개와 관련돼서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외국인이 돌아온다. 이렇게 설명드려봤던 그 내용인데요. 최근에 매스컴을 보면 이 얘기가 심심치 않게 자주 거론이 됩니다. 자, 시총 상위주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까지 설명을 들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도 작년 3월달 팬데믹 상태가 심각해질 때 그때 이후 한주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비정상적인 백오데이션은 현재 선물 지수 마이너스 코스피 지수 그 베이시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죠. 장이 나쁠 때 마이너스 되는 것은 맞지만 장이 좋을 때에도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비정상적인 구조가 벌써 1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랬을 때 주로 국내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권에서 현물 매도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계속 지수를 찍어 누르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현물을 매도하는 경향이 그 1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위주들이 특히 금년 들어서 더욱더 현재 그것이 심화되면서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연기금이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내내 며칠 빼놓고 계속 매도를 했고 그 사이에 아마 거의 17조 넘어 18조 원 가깝게 순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며 그 중에 3분의 1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미국 시장을 보면 국채 금리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면서 현재 성장 IT주에 대한 약간의 경제 심리가 작동되면 그들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죠.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였었고 그래서 나스닥이 한동안 크게 빠지며 뒤로 처지는 상황에 전개된 것이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그에 다 해당이 됐던 거죠. 이런 거 세 가지가 작동됐다는 건데 한 가지가 더 있죠. 백오데이션과 관련되어 있는데 금융투자권의 매도 플레이뿐만 아니라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외국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도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작년부터 따지기는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만 따져봤는데 차익 및 비차익 매도, 특히 비차익 매도가 거의 한 90%쯤 됩니다. 그 매물이 그 짧은 한 3개월 사이, 4개월 정도 됐네요. 4개월 사이에 무려 28조 원 정도나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 대부분은 환매수 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펀더멘탈과 전혀 관계없이 단지 그런 이유로 수급과 관련된 그래서 제가 꼬여 있다는 표현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런데 5월 3일 날 변곡점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여기저기 설득력 높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왜곡이 해소가 되죠. 지수 왜곡이 즉 그렇게 되면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대적으로 현물이 고평가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 왜곡, 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앞에 얘기했던 금융투자는 차익거래 프로그램 매수, 환매수할 물량도 있고 신규 매수까지 있습니다. 그런 물량이
금융투자권 위주로 해서 빈번히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 비차익 매수. 이것도 환매수 성격인데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앞에 얘기한 28조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 부분은 커요. 이것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이 거의 못 움직였죠. 그리고 그 시총 상위 10개의 종목이 상대적으로 주가 위치가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2인가 13위 정도 되거든요. 포스코는 물론 실적이 좋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포스코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뭐가 올라왔나요? 뭐 HBM은 뭐 저 바깥에 있죠. 이런 종목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한 2선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만큼 다른 제1선에 있는 시총 최상위 종목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가 되죠. 그랬을 때 외국인이 들어가면 제1선에 있는 종목들 먼저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쁘거나 전망이 어두운 것은 전혀 아니죠.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못지않게 LG화학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이번 주 말인가요? 그때 이제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LG화학의 실적은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정도. 여기서 그 시장은 계속 그런 행진을 할 소지가 높은 상황이라 했을 때 LG화학의 주가는 다른 것에 비해서 형편없이 못 간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비단 LG화학뿐만 아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또 카카오는 이제 그 뭡니까 카뱅 그 관련 자회사 하나 상장 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뜬 것뿐이고 실적과 관련되는 그렇게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수준이 나온 것은 아니죠. 또 그거고요.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얘기가 이제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5월 3일 날이 큰 어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변곡점이 될 소지가 높다 하는 것과 관련돼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왕 여태까지 그들 종목 갖고 있는 터였다면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 종목 전혀 흔들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고, 안 갖고 있으면 물량이 부족하면 지금 사둬야죠. 지금 그들 종목을요. 기회는 내일 수, 목, 금 3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당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광란의 자산시장 거품이 매우 심각하다. 뭐 그런 제하의 내용인데요. 주식, 원자재 뭐 난리가 났습니다. 철강석도 그렇지만 구리도 그렇고 또 니켈도 마찬가지고요. 또 원유가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비트코인도 난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정크펀드라고 하는 것은 부실 펀드입니다. 부실 펀드의 가격까지 급등하는 등 웬만한 자산들은 다 올라간다는 식의 내용이었고요. 이런 분위기는 너무 지나치다. 이런 분위기는 1920년대 초중반 당시 대공황 이전의 광란의 시대와 닮아 있고요. 2000년대 1999년 및 2000년대 당시 닷컴 버블이 한참 심각했을 때 그 당시 분위기를 연상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것과 관련 구체적인 수치까지 지시를 했는데,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아주 유명한 2013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이 부분은 상당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자, 이 사람은 카페 지수라고, 이건 설명드리면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종의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PER을 계산한, 근데 물가를 감안을 했습니다. 이 양반 나름대로 물가를 감안한 시장 전체에 대한 PER을 퍼를 계산했다는 거죠. PE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7.6이 나왔다는 건데, 이 부분은 20년 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다. 닷컴 버블일 때 44까지 올라갔다는, 거의 버금가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놓고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으니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 현재 쓰인 그런 기사가 된다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가 분명 그렇게 계산을 했지만 최근에 그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 2016년 당시 카페 지수를 놓고 얘기할 때 그 당시 그때는
27 정도 나왔었거든요. 카페 지수가. 근데 그걸 놓고 당시에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에 약간 부담을 줬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어쨌든 뭐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작년 연말인지 금년 초인지 이 양반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한마디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높기는 하지만 앞에 얘기했던 5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그 어느 정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 못할 정도로 비싼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애들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약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보다 27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37까지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그때 27이었을 때 높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 못할 정도로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섰다라고 한다면 뭔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그 양반 직접적으로 이것을 설명한 바는 없는데 바로 이런 거죠.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정착되고 고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초대 유동성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그 환경과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대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과거의 잣대로 현재 PER을 개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후적인 인정이 승인, 사후적인 긍정적인 어떤 그 시각 전환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반론이고요. 이와 관련된 얘기는 그 전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바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실적인데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를 놓고 잠깐 보도록 하죠. 오늘은 주가가 빠졌습니다. 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밀려서 특히 코스닥이 오늘 안 좋았으니까 밀린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을 보면 이래요. 포스코 케미칼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카본 블랙인가요? 뭐 그것까지 카본 블랙이 아닌데 하여간 원래 했었던 본호까지 실적을 다 합쳐서 토탈 전체 매출입 4,672억 원, 작년 동기 대비 20.6%입니다. 영업이익은 343억 원.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죠. 해서 거의 두 배 넘게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 114%. 근데 중요한 것은 신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극재 매출이 1,547억. 이게 작년 동기 대비 거의 3배하고 훨씬 넘죠. 236%. 음국재 매출이 519억, 26% 이렇게. 음국재는 상대적으로 현재 그 성장세가 느리긴 하지만 이걸로 아마 투자 단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 단계상의 약간 공백 때문에 그런 거는 같은데 어쨌든 양극재, 음국재는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전에는 선투자하는 게 바빴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연결되는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단 포스코 케미칼 뿐이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향후 전망과 관련돼서도 현재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캐파 생산 캐파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2025년까지 이제 불과 4년 남았습니다. 4년 내 매출로 봤을 때 6조 4천, 즉 양극재, 음극재 매출 지금 연간 단위로 따졌을 때 5,300억밖에 안 돼요. 거의 13배. 4년 만에 현재 양극재, 음극재 전체 매출 13배 정도로까지 확대된다는 건데 이건 테슬라의 그 시장 확대 설명했을 때 그 맥락과 같은 맥락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은 폭발하는 곳이고 그 폭발하는 시장의 빠른 속도로 민첩하게 또 효율적으로 현재 지금 적응하고 있는 단계를 포스코 케미칼이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현 3만 톤 캐파를 현재
3만 톤 캐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2025년도 되면 16만 톤, 궁극적으로 27만 톤까지 간다고 하죠. 2025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그 캐파가 5배가 된다는 거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4만 톤인데 2030년까지 26만 톤, 또 1,500배 이상 2025년까지만 본다 했을 때는 그런 정도로까지 그 생산 캐파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하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비단 뭐 테슬라 또 포스코 케미칼 뿐이겠느냐 하는 거죠. 잠깐 그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좀 그 LG화학의 자회사 100% 자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100% 자회사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놨던 독자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조지아 공장 5기가와트짜리 공장 외에 35기가와트짜리 공장 2개를 짓는다라고 해서 이미 표명한 바 있고요. 더불어 현재 GM과 합작을 해서 공장 원래 한 곳을 약 35기가와트짜리를 짓기로 했던 건데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짓기로 해서 다 합치면 70기가와트짜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입니다. 다 합산을 하면 145기가와트 규모가 된다는 건데, 그때쯤 돼서 미국의 전체 시장 사이즈는 250기가와트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도에 2차 시장, 2차 전지 시장의 약 60% 정도는 LG화학이 장악하게 되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중국 시장은 자체 로컬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치더라도 유럽도 비슷한 정도로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는 미국은 테슬라가 또 그 외 다른 기업들이, 또 현재 유럽은 뭐 폭스바겐이 또는 그 다른 기업들이 자체 생산을 하면서 전차 캐파를 잠식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그때까지는 난공불락입니다. 이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며 상당한 마켓시어 점유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전까지는 뭐 현재 전고체 배터리나 무슨 뭐 자체 생산이나 기타 등등 다른 어떤 변수나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발맞춰서 SKC의 자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100% 자회사죠. SKC 넥실리스는 정읍에 이미 제1공장부터 3공장, 또 4공장을 건립 중에 있죠.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내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5공장, 6공장까지 바로 짓는다는 거죠. 근데 건립 중에 있고요. 더 나가서 현재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에 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불과 한 2년, 3년 사이에 3공장, 4공장, 6공장에다가 말레이시아 공장까지 빠른 속도로 확충을 하는 그런 발빠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다 시장의 폭발과 관련된 것이고, 또 그만큼 지금은 단순하게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거둬들일 수 있는 단계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및 실적까지 같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들 종목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LG화학도 또 SKC도 지금 현재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 수준이죠. LG화학을 잠깐 볼까요? LG화학을 보면 이런 정도 90만원 전이면 크게 무리가 없는 모습이고요. SKC는 MSCI 기술에 편입된다는 것 때문에 약간 오히려 그것이 수급성 변수로 작동되는 것 같은데요. 차트로 봤을 때 21선 정도에 와닿는 그런 정도의 위치라면 쭉 주가를 봤을 때 14만원 근처, 그 근처랑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정도의 가격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5월달에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라도 편입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